5.18 민주화 운동이 올해로 39주년을 맞습니다. 벌써 40년이 다 돼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쌓여 있습니다. 5.18도 5.18이지만 이전에 여순 사건, 제주 4.3, 그리고 부마 항쟁 등 국가 폭력이 자행된 곳곳에 여전히 진실이 은폐되어 있습니다. 오늘 김낙곤의 시사 본색에서는요, 개별 사건들의 진실을 추적해온 지역 MBC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국가 폭력 사건들의 진실이 지금 어디까지 밝혀져 왔는지, 그리고 같이 함께 공통으로 연대할 일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마 항쟁의 진실을 최근 특종 보도한 부산 MBC의 황재실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 4.3과 여순 사건의 진실을 밀도 있게 취재해온 여수 MBC 조희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희연 기자입니다. 그리고 5.18을 집중 취재해온 광주 MBC 김인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 김인정 기자입니다. 부산, 여수, 광주 MBC 세 기자가 모두 모였는데 무슨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사건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이름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하죠? 제주 4.3, 여순 사건, 그리고 부마 항쟁, 5.18 민주화 운동. 이 각기 다 이름이 좀 다르게 부르고 변해 왔는데 먼저 5.18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5.18 민주화 운동,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죠? 네, 지금은 그게 공식 명칭이고요. 이전에는 광주 사태라는 용어로 불린 적도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 광주 사태라고 부르게 되면 굉장히 광주 민주화 운동을 좀 폄훼하는 그렇죠. 그런 시각이라고 평가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명칭이 광주 사태라고 불렸던 게 그 5.18 직후부터입니다. 네. 이 사태라는 용어가 뭐 일이 되어가는 상황, 뭐 폭력 사태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시민들이 폭력적이었다, 그리고 폭력적인 그런 폭력성을 보였다라는 데 더 방점을 찍어서 전두환 신군부가 이제 사실 붙였던 그런 명칭이고요. 이 김영삼 정부 들어서가지고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것들을 거치고 또 97년에는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광주 사태라는 용어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고요. 지금은 공식 명칭인 광주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 항쟁이라는 표현이 또 하나가 있는데 네네, 그렇죠. 이건 이제 광주 사태하고는 정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국가 폭력에 맞서가지고 저항하는 모습 보였다라는 데도 방점을 찍은 거고요. 광주 지역에서는 그래서 뭐 민주화 운동이라는 용어보다도 오히려 더 사랑받고 있는 용어입니다. 항쟁이라는 표현은? 예, 예. 네네. 기억나네요. 뭐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사태가 되기도 하고 폭동이 되기도 했고, 그런 폭동이라는 말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부마 항쟁이라고 우리 지금 되게 일반적으로 부른 것 같은데 이 부분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마 민주 항쟁이라고 주로 불리고요. 네. 부마 민주화 운동이라고는 불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이 그 민주화 운동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네. 그 민보상법 상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64년 3월 24일 이후에 네. 이게 조직적으로 시민들이 한 거에서 일어난 그 운동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마 항쟁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적이라는 이 부분이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고요. 네. 김인정 기자 말씀대로 그러니까 부마 항쟁 이런 식의 명칭이 훨씬 넓게 광범위하게 지금 불리고 있는 것이죠. 그 폭동이나 사태로 불린 적도 있어요. 네. 뭐 부마 폭동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마 사태 부마 혹은 사태. 부마 사건 이렇게 불린 적이 있고요. 그 서류를 찾아보니까 2010년에 서른 의원이 그 부마항쟁 특별법을 개정 발의를 하면서 발의 이후에 이 부마 사건이 4대 민주화 운동 가운데 가장 이 진실 규명이 덜 된 사건이다. 그래서 지금 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마 항쟁이라는 그 명칭도 이렇게 정착이 된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역사가 아직 깊지 않은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역사적인 평가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명칭이 계속 변해왔던 것이. 네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여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름도 못 붙은 것 같아요. 여순 지금 뭐 어떻게 지금 불리고 있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거는 여순 사건인데요. 네. 이거는 지역에서는 이견이 아직까지는 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는 그래도 특별법과 여러 가지 진상규명 활동이 있었는데 아직 여수에서는 특별법 발의가 됐지만 아직 제정은 안 됐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진실 규명도 심지어 희생자가 몇 명인지도 아직 정확하게 모두가 공감할 만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역에서는 항쟁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큰데 전국적으로는 이게 항쟁이라고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냥 아직까지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재심이 이루어지면서 이 재심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지역에서 꾸려지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이 대책위원회에 공식 명칭을 뭐로 할 거냐를 두고서 또 논란이 많았는데 재심 과정에서 나오는 지칭도 여순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건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네, 뭐 한때 여순 반란 뭐 이렇게 네. 그저 중전을 불렀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이 앞으로 어떻게 불려갈지 여부도 또 다른 변화의 과정, 역사 과정을 지켜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오늘 이 세 분들 우리 모신 이 사건들의 한번 공통점들 한번 찾아보자. 왜냐하면 최근에 세월호까지도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거든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이 어떤 그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의 얘기가 항상 공통적으로 등장해서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가까운 사건이라고 먼저 본다고 한다면 연대돼 있고 두 분과 얘기는 좋겠어요. 부마하고 5.18 이게 지금 상관관계를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황재실 기자 이 두 사건의 연관성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글쎄 여태까지는 사실은 부마와 광주가 각각의 항쟁으로 인식이 돼 왔었고 그 네. 진상규명 활동 역시 각각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부마 항쟁 뭐 진상규명위원회가 또 따로 있고 마찬가지로 5.18 지금 진상규명위원회가 그렇죠. 출범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7개월 상간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독재 정권, 군사 독재 정권 대 네. 일반 국민들의 프레임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이번 그 취재 과정에서 밝혀진 전두환의 존재. 사실은 부마항쟁에서 전두환 씨의 존재라는 것은 여태까지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황 기자가 밝혀낸 건데 이 사람은 전두환 씨가 네. 지금 어떤 사실이 가장 이번 상황에 드러난 팩트입니까? 그러니까 79년 3월에 전두환 씨가 보안사령관에 임명이 되는데 네. 6개월 있다가 그러니까 7개월 있다가 79년 10월에 부마항쟁이 터지죠. 그런데 계엄령이 떨어진 날 79년 10월 18일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부산에 왔고 또 지역 계엄사령부가 있었던 군사사령부에 방문을 해서 뭐 작전 계획을 검토한다든지 하는 식의 어떤 작전 회의에 참가했다. 이런 사실이 이번에 처음 밝혀진 것이죠. 부마 항쟁만 놓고 보면은 보안사령관이고 보안사령관이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이라는 것은 군대 내의 쿠데타 방지용이거든요. 박정희의. 그러니까 굉장히 지휘 계통에 보면은 뭐 소장 별 2개지만은 사실은 군대 내에서 원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항쟁이 발생했다, 시민 봉기가 발생했다, 내려와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내려왔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문제였고, 그렇죠. 네. 예,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7개월 뒤에 광주에서 이 사람이 한
여러 가지 일들과 연관시켜 봤을 때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전두환 보안사령부가 작성했던 교훈 문건 내 존재를 알게 됐고요. 그 교훈에 적시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마 항쟁의 진압을 통해서 본인들이 군부가 각성을 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79년 말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던 시절 보안사령부 정보처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이른바 부마 학생 소요 사태의 교훈, 부마 진압을 실패로 규정해놨습니다. 단 이틀 만에 진압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동 단계의 무력 동원이 미흡했다고 평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자비할 정도로 데모대를 타격하고 간담을 서늘하게 해서 군대만 보면 겁이나 데모 의지를 상실하도록 위력을 보여야 한다고 기술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평상시 폭동 진압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전두환의 존재가 확인된 게 좀 의미 있다고 저도 보여지는 이유가 어쨌든 시간에 이제 부마 항쟁에서 이런 뭐 계엄군 진압을 딛고 나서 이제 한참 동안 군이 약간 이제 충정훈련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계엄령 하에서. 이 충정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네. 아주 공세적인 진압, 시위 진압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혹독하게 받았다고 하는데 이미 광주에 투입될 때쯤에는 이 충정훈련을 받은 공수부대원들은 사실 그 시위라는 시민들을 굉장히 약간 증오를 이미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훈련을 받고 나서 뭐 칼로 찌른다든지 대검으로 찌른다든지 총으로 쏜다든지 하는 굉장히 강경한 진압을 하게 됐고요. 그런 진압의 어떤 배경에 있는 것들이 충정훈련이고 그리고 충정훈련을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하게 된 게 또 이제 부마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돌이켜 본다면 선배님 말씀대로 이제 사실 그 전두환의 어떤 그 쿠데타라고 하는 것들이 신군부의 쿠데타가 그 역사상 유례가 없는 다단계 쿠데타라고 역사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쿠데타. 다단계 쿠데타라는 용어가 뭐냐면 네. 결국에는 뭐 12.12부터 해가지고 5.18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보통은 한꺼번에 이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걸 찬탈한다고 하죠. 정권을 찬탈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뭔가 하나씩 딛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의 어떤 전초 작업으로서 부마 항쟁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죠. 부마와 5.18에 투입된 그 공수부대가 같은 부대인가요? 그 일부가 겹치죠. 함공수가 예, 그렇죠. 일부가. 네. 그런다 두 분 말씀 들어오면 7개월 전에 부마에서 혹독한 훈련과 함께 증오와 분노를 가진 그 부대가 결국 광주에 그대로 왔고 전두환 씨가 부산에서부터 그것이 있었던 걸 그 황지일 기자 부산 MBC에서 지금 취재를 해서 특종 보도했고 결국 부마와 광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부마 항쟁과 광주 연결고리 하다 보니까 조현 기자가 혼자 외롭게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서 부마 항쟁과 5.18이 연결돼 있다면 제주 4.3과 여순 그 어떤 쌍둥이 사건으로 불릴 만큼 연결돼 있죠? 어떻습니까?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여순 사건은 네. 발생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제주 4.3이랑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 네. 제주 4.3이 먼저 1947년에 이제 대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를 하면서 이제 봉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를 파견을 하고자 했는데 여수 14연대가 동족 상자는 안 된다라면서 이제 파견을 거부를 하게 되면서 봉기를 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서 네. 일어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지 얼마 안 됐을 시기입니다. 1948년 10월 19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 4.3과 여순 사건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가 상당히 강경 진압했다는 게 여러 가지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당시의 문건들 같은 거를 보면은 당시에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군부대가 남겼던 문건들을 보면은 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를 부인하는 사건이다라면서 두 가지 사건을 취급한 정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반란, 소규모의 어떻게 보면 소규모의 봉기예요. 그 군대 인원이 많지 않고 네. 물론 민간인들이 가세하긴 했지만 세력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반란군을 색출하겠다면서 정부가 상당히 많은 11개 연대를 투입을 하고 기갑부대와 공수부대를
해군 상륙정을 투입을 하면서 상당히 강경하게 진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민간인들이 희생된 걸로 지금까지 정확한 수가 집계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반대라는 사람들의 그런 지금 표현하는 건 좌파 세력, 좌익 세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미군이 우리나라 정부에 간섭을 하는 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중심이 된 사건이라는 데 또 공통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친일 경찰에 대한 반감이 그리고 양곡 수입에 대한 것에 반발하는 민간인들이 상당히 가세를 하고 동조를 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쌍둥이 사건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일단 뭐 좌든 우든 그 문제를 넘어서서 민간인 어떤 피해를 입은 그 사람들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순 사건에 관련된 재심이 지금 71년 만에 열렸다. 네, 지금 우리 맞습니다. 5.18과 그 부마를 얘기한 시간보다 훨씬 전에 사건이 재심이라는 게 열리기 쉽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열리게 된 겁니까? 일단 이 재심을 신청하신 유족분은 총 3분이셨어요. 그 각자의 아버님이 1948년 11월 14일에 순천 지역의 민간인들이 학살된 사건이 있었는데 네. 102명의 민간인이 학살이 됩니다. 그 당시에 순천의 철도구청에 근무를 하셨던 장환봉 고인분의 이제 유가족이 중심이 돼가지고 3분이서 재심을 청구하신 게 2011년 10월입니다. 그 당시에 유족분들은 민법상으로는 이제 판결을 받으셨는데 형법상으로 국가의 죄를 물어서 국가가 우리 아버지를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명을 받겠다라고 함께 청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네. 2014년 12월에 1심에서 순천 법원에서 재심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항고를 했어요, 이때. 야,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판결문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영장이 발부된 흔적이 없어서 이분들이 불법으로 구금되고 체포돼가지고 돌아가셨다라고 유족분들이 이제 청구를 하신 건데 영장도 남아있지 않고 재판 판결문도 남아있지 않고 그냥 판결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거는 안타깝지만 이거는 형법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항고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2심도 법원에서는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재심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이 재항고를 했는데 19년 올해 3월 21일에 대법원에서 재심을 이제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29일에 순천지원에서 이제 재심이 열렸는데 그 당시에 법원도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여순 사건이 안타깝게 민간인이 많이 희생된 거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그리고 한번 따져봐서 이게 국가가 민간인을 희생한 게 맞다는 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한번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은 이건 정확하게 판결을 해서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료가 없지만은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군법 자료들을 더 검토를 해서 자료를 가져와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재심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보니까 그때 당시 그 아까 이번에 한 분이 그때 당시 장환봉 예. 지금. 그분의 그 따님인가가 보니까 당시 그때 71년 전인가요? 그때 네. 당시 3살짜리 맞습니다. 아이였던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리고 그분의 유족분은 살아 계시는데 나머지 두 유족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 분이서 같이 하셨다가 이제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네, 사진을 갖고 오셔서. 이념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를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여순 사건의 경우는 제주는 4.3 국가기념일 지정도 있는데 진상규명이 더욱 안 되고 그런 그 진실규명위원회 같은 게 없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함께 모여서 하겠다는 움직임이 크진 않았습니다.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분들이 네. 이제 만드셔 주체적으로 이제 특별법까지 제정을 촉구해 내셨는데 여순 같은 경우에는 유족분들이 일단 이거에 사실이 있었고 내가 그 유족이다라는 거를 말을 하기조차 좀 꺼려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이제 지역사회연구소에서 일일이 한 분씩 다 찾아가서 그 당시에 어땠는지 녹취를 따고 증언을 따고 기록을 남기면서 이게 시작이 됐고요. 유족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으신 분들이 많지도 않고 지역사회에서 차원에서 이거를 진작 힘을 모아주지 못해서 지금 아직 아무래도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제주라는 사례가. 네, 이제 시작인데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흘렀군요. 부마항쟁의 경우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진상규명의 2기가 활동 중이라는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네. 된 상황인 거고 어디까지 지금 부마항쟁은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후보였죠. 2012년에 네.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부망증 진상규명위원회 발족을 공약으로 내 겁니다. 아, 내가 좀 네. 그걸 진상을 규명해 주겠다. 그렇죠. 박근혜, 그래서 예. 네,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8월부터 이 진상규명위원회 본격적인 이제 조사 활동이 시작이 네. 됐는데 네. 그러니까 법에 정해졌던 시한이 3년이거든요. 그게 작년 10월이었어요. 네. 근데 그 일기 위원회에서 활동이 굉장히 어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 자체가 굉장히 정치색을 강하게 띠는 그러니까 이른바 친박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바람에 네. 조사 보고서가 사실은 작년 7월에 1차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항쟁 참가자들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위원들은 반발을 해서 또 사퇴하고 나오고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행 운영이 되는 거죠. 그 조사 보고서도 채택이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내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이 조사 활동 기간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일단 연장을 시켜놨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조사 보고서가 처음 나올 예정인 오히려 그러면 것이죠. 전 정부 때는 진상 규명이 어떻게 보면 방해받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올해 부마항쟁이 40년인데 어떻게 보면 부산 야도로서 민주주의의 성도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지역에도 많이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항쟁 참가자분들을 포함해서 당시에 그 7, 80년대를 부산에서 겪으셨던 많은 분들은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하는 이 문제를 가시적으로 이거 뭐 기념일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가시적으로 그 우선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지금 꼽고 있고 올해 안에 지정될 것을 굉장히 다들 바라고 계시죠. 네, 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호순 사건이나 부마항쟁 이야기 듣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게 참 상대적인 겁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그래도 진상이 좀 많이 밝혀진 편이구나 하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이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공적인 조사들이 몇 차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뭐 듣다 보니 사실 진상규명 굉장히 해야 하는 그리고 필요한 사건이잖아요. 5.18이. 그런데 다른 사건들을 듣다 보니까 꼭 상대적으로 많이 조사가 된 듯한 느낌을 저도 좀 받게 되는데요. 네네. 공적인 조사는 4차례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1988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 5.18 특위 조사가 처음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의 검찰 수사, 그리고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이제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제 5.18 헬기 사격 부분을 조사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국방부 특별 조사단이 또 꾸려져가지고 총 4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성과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1997년에 네. 대법원에서 전두환 씨가 5.18 책임을 이제 인정을 받아요. 유죄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97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성과가 있었고요. 그런데 여전히 좀 중요한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론 보도 나오고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5.18에서 가장 중요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네. 이제 물어본다면 그건 최초 발포 명령자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이미 발포가 된 건 사실이고 시민들이 또 죽은 것도 사실인데 발포 명령자를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전반적인 책임이라든지 뭐 5.18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전두환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18 다 규명이 된 거 아니야? 전두환 씨가 다 했잖아라고 네.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지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네네. 이게 광주에서 이제 계엄군이 집단으로 총을 쏴가지고 시민들이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명령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군은 그냥 행동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명령을 했는지를 알아야 궁극적으로 5.18을 누가 책임져야 될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법원이 전 씨의 그 내란 목적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도 그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 장면이죠. 5.18의 5월 21일 집단 발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도청 전남 도청 앞 집단 발포에서 네. 군이 처음으로 집단으로 이제
총을 쏘는 이제 사건이 되는 건데 이게 좀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제 20일 밤 집단 발포가 있긴 합니다만 가장 유명한 집단 발포 사건이라고 한다면 21일 사건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20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명령을 전 씨가 부인합니다. 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전 씨가 만약에 부인한다면 뭐 증언을 찾거나 아니면 문서를 찾았어야 하는데 네네. 정말 안타깝게도 그걸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씨는 포괄적으로는 유죄를 인정을 받았지만 5월 21일 사람들이 가장 그 슬프게 생각하는 바로 그 집단 발포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을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 공식 조사를 하게 되는 기구가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는 이유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지금 법이 시행이 된 게 이제 작년 9월 일인데 아직까지 출범을 못하고 있죠. 여러 가지 뭐 저간의 사정이 있습니다만 가장 뭐 핵심적인 건 사실 자유한국당 때문인데요. 그 이제 조사위가 출범을 해가지고 공식 조사를 착수를 해야 하는데 이제 법을 만들어 놓고도 이제 자유한국당이 뭐 추천위원이 없어요 하면서 추천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전혀 엉뚱한 자격이 미달한 사람들을 올려 보내놓고 뭐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억지를 쓴다거나 이런 일들이 뭐 쭉 이어지면서 조사위는 출범을 안 하고 그 사이에 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망언을 한다든지 그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18의 경우는 이미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그런데 여전히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히 그 5.18 역사 왜곡 처벌법 하면 이게 5.18에만 해당되는 문제인지 일반인들도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법에 대한 건? 뭐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고 하면 가장 뭐 쉽게는 뭐 홀로코스트 방지법, 뭐 한국판 홀로코스트 방지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홀로코스트를 왜곡하는 사람들을 이제 유럽 국가에서 이제 형법에서 처벌하는 그런 조항들이 만들어져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5.18 혹은 뭐 아주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을 때 그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정도의 그런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이걸 법으로 처벌하게 하자. 법으로 규제하게 하자 그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5.18 민주화운동에만 관련된 법이라고 하긴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명백한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런 사실들을 좀 유포했을 때 허위 사실들을 유포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하자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법이 좀 거론되기까지 어떤 배경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그 5.18 망언을 그 좀 배경으로 좀 지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처음 거론됐던 게 아니거든요. 여러 차례 거론이 됐고 발의가 된 적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정말 이걸 만들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서 네. 지금 여태까지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동 발의를 해가지고 이 법안이 발의가 돼 있고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5.18의 문제만은 아니죠. 뭐 부마항쟁도 이런 역사 왜곡의 문제가 존재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마항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상규명을 하려고 하는 어떤 동력 자체가 굉장히 약했어요. 여태까지. 왜냐하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유혈의 규모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잇따라 광주항쟁이라는 정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부마항쟁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이제 미안한 감정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광주에 대한 미안함이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진상규명도 더디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 부마항쟁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의 정점이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모든 책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11.19로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희석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11.6이라는 네. 사건이 터지니까 그렇죠. 항쟁의 열기가 올랐지만 가라앉아 버렸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1.6 당시에 국장을 무려 열흘 동안 하거든요. 굉장히 그 애도 국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저항 국면이 애도 국면으로 180도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쟁 열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 가해자 처벌, 어떤 책임자 처벌에 대한 그런 인식도 상당히 많이 희석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여순 사건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똑같은 이런 그 역사 왜곡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할 텐데 어떻습니까? 일단 여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민감하던 시기에 발생을 했던 사건이라 그런지 그러니까 정부가 수립되고 얼마 안 돼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이게 반공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강했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에서 유족분들도 네. 빨갱이라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손가락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음.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서 누가 반란군에 가담했어라고 한 명씩 잡아다 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다 그러면은 극시 이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즉시 것 처형되는 손가락질로 의해서. 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것들을 겪으며 살아오신 유족분들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이게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국가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입을 닫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 여순 사건이라는 게 마치 이 호남 지방에서의 이 빨갱이 좌파 세력들의 본거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이 명명이 돼서 진상 규명이라는 게 움직임이 일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근데 부마 항쟁은 아까 진상 규명 유혈의 규모가 적었다고 하셨는데 여순 사건은 유혈의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2005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각하사위원회 조사 결과만 해도 그때 당시는 직권조사가 아니라 신청한 유족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만 35명이 이제 군경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 희생이 됐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그 외에도 신청을 하신 분들뿐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게 지역사회연구소나 지역 학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각하사 정리위원회는 1948년 10월 19일 이 발발부터 2년 동안만 9.28 수복 때까지만 이제 기간으로 삼아요. 단 2년인데 제주 4.3과 비교해 보면 제주 4.3은 특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약 7년 정도의 기간을 이제 제주 4.3 사건 동안에 희생되신 분들이다라고 규정을 해요. 근데 여순 사건은 그때 당시에 2년 동안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네. 학자들에는 2년이라는 기간뿐만이 아니라 제주 4.3이 이 한라산의 금족 지역이 해방된 이제 들어가도 된다라고 규정이 났던 것까지가 이제 제주 4.3이다라고 규정을 한 것처럼 여수도 마찬가지로 지리산으로 이제 반군들이 들어가거든요. 지리산에 이제 들어가는 게 금지된 게 해제된 그 시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한 6년 5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때까지로 합산을 하면은 희생자의 수가 너무나 많이 더 추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기간을 늘리면은 형무소 재소자들의 희생 사건이나 그 보도연맹 사건들의 희생자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000명이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족들을 일단 진실규명하려면 유족들이 희생자의 수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명명이나 배보상 문제나 그때부터 이제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특별법에도 그런 것을 조정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명예회복하면서 명예회복을 하려면 그 잘못된 역사 왜곡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래도 이제 책임자 처벌이라는 부분을 또 다시 아까 좀 전에 김민정 기자 또 얘기했지만 그 발포 명령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 또 합리적 의심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부산, 광주 양쪽의 그 전두환 행적과 관련해서 발표 명령자에 대한 근거 밝혀진 거 그런 거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부마항쟁의 책임 라인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부마항쟁 진상규명의 가장 첫 단추는 그 공수를 누가 넣었냐라는 부분. 공수부대를. 네, 그래서 그 부마에 들어왔던 그 공수 특전 여단. 그러니까 공수 특전 여단이 대대적으로 본격적으로 투입된 것은 부마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수부대를 동원하는데 이 공수부대 그 미션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네. 그 어떤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전시 상황이 생겼을 때 적의 후방이 깊숙이 침투해서 어떤 특수전, 뭐 심리전 여러 가지 특수전을 하는 부대인데 이런 최정예 부대를 네. 왜 적의 후방이 아니라 우리 후방에 넣었느냐? 네. 라는 부분하고요. 네. 그리고 이 계엄령을 발효를 누가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부마항쟁의 1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지역계엄을 발효를 한 것은 차지철의 작품이다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차지철. 네. 네. 그래서 이 차지철이라는 인물은 또 전두환, 뭐 1공수의 박희도, 뭐 3공수의 최세창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 공수 미국의 그린베레라는 그 공수 특전사 학교, 그 특수전 학교를 수료한 첫 한국인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보면 전두환과 차지철, 뭐 여러 가지 이런 당시에 떠오르는 여러 정황상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먼저
좀 진상 규명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러네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안 드러났고 그렇죠. 진상 규명돼야 될 일이네요. 김 기자 어떤가요? 그 발포 명령자에 대한 건 좀 뭐랄까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태까지 사람들이 모두 사실 지목을 하고 있는 사람이 특정 인물이 있습니다. 사실 전두환 씨가 했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발포 명령자라는 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단을 해놓고 사실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이 이제 증거, 물증들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5.18에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정확한 어떤 물증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나 본다면 제가 보기에 가장 확실한 물증은 네. 한 가지 증언입니다. 그게 뭐냐면 네. 5.18 당시에 그 5.18 사진을 찍었던 나경택이라는 사진 기자가 있어요. 연합뉴스 기자죠. 예, 연합뉴스 기자기도 했고 당시엔 전남 매일 전남 매일 기자였을 기자였고.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5월 21일 날 도청 앞에 있다가 직접 들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어떤 대위급 이제 대위 계급장을 장교하고 통신병이 대화를 하는 걸 들은 겁니다. 이게 무슨 대화였냐면 네. 발포 명령 어떻게 됐나? 라고 하니까 통신병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가 네. 10분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통신병이 발포 명령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두환 씨의 동선 문제가 좀 남아요. 그렇다면 이 발포 명령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회의에 직접 참석을 했느냐, 혹은 어떻게든 직접 명령을 내렸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추측과 그리고 언론 보도 그리고 의혹 제기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보도 몇 가지 중에 하나는 네. 이제 그 자위권 발동 회의에 이 전두환 씨가 그 5월 21일 주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날에 그 5.18 근방에 그 회의들에 참석을 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쟁점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문서가 확인이 안 돼요. 보통은 뭐 사북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 그리고 6월 항쟁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발포 명령에 대해서 단서 조항들을 달아놓은 문서들이 군 문서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독 5.18 문서만 사라져 있어요. 발포 네. 명령 문서가. 네. 그렇기 때문에 군 문서가 확인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누군가는 결정을 했을 거고 문서도 없는 상황이라면 회의 참석자가 누구였느냐 많이 남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언론사들이 전두환 씨가 5.18 즈음에 어떤 회의에 참석했고 왜 참석했는가를 동선. 밝혀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동선을. 네. 그런데 전두환 씨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네. 본인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증언을 해요. 이렇게 증언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 회의인지 알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하려면 당연히 회의에 없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그 회고록 있잖아요. 본인이 쓴 그 회고록에서도 자기는 그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말을 굉장히 되풀이해가지고 많이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그 5.18 기자들의 가장 밝혀내고 싶은 부분 중 하나가 전두환 씨가 과연 어떤 회의에 참석했냐라는 부분인 건데 지금까지는 아주 명백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예, 예. 그 황 기자 있지 않습니까? 그 전두환 씨가 부마항쟁 때 부산에 갔다. 그걸 좀 밝혀내신 거 문서로 확인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보면 전두환은 거기서 충정훈련하고 거기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서 7개월 뒤에 광주에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황 기자는 지금 추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문서는 드러났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군수사령부의 문건인데요. 네. 군수사령부라고 하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전투부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어떤 만약에 전두환 씨가 광주항쟁 당시 어떤 흔적을 삭제하고 조작했다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이게 발견된 게 부산에서 발견된 아닌가라는 거네요. 생각이 네. 들고요. 군수사령부에서 발견된 그 내용은 네. 삼공수 특전 여단장 그리고 계엄사 심지어 계엄사령관이 중장입니다. 본인은 소장인데 네. 중장 그리고 그 계엄사의 작전처장 뭐 이런 사람들 501 보안부대장을 앉혀놓고 뭐 여러 가지 뭐 초동의 강경 진압해라. 뭐 전국으로 확산되면 끝이다. 뭐 이런 식의 뭐 작전 계획을 검토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 문건이 발견됐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광주항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황, 지금 우리가 발포명령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핵심은 이제 지휘 체계가 흐트러졌었다라는 얘기인데 네. 당시 여러 가지 뭐 증언과 그리고 연구 결과 당시 지휘 체계가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그 공수특전 여단들이 그 정호용 씨 그 특전사령관에게 직보를 하고 다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에게 직보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보탠 거라고 생각해요. 이 군수사령부의 문건이. 본인이 지금 보안사령관 전혀 지휘 계통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근데 부산에 이미 와서 음. 여러 가지 뭐 작전 계획을 검토한다든지 이 문건을 해석했을 때 구체적인 어떤 이 부대를 어디에 넣어라라는 그런 지시가 오갔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거든요.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 군 내부의 어떤 군기 문란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그게 달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휘 계통에 따라서 나는 무관하다. 광주와 전혀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배척하는 증거가 사실은 부산에서 나왔다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 항상 모습 기억나요. 군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딱 하더라는 거예요. 네. 제가 거기 위치에 없어요. 한 이게 100번 항상 들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고 방금 두 분의 얘기 들어보면 이게 약간 다단계 찬탈이라는 말도 표현 썼죠. 단계별 쿠데타. 다단계 쿠데타. 부산에서 또 이루어진 것들 이렇게 양쪽에서 좀 그런 의혹을 가질 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그 여순이랄까요 사건 제주 4.3은 책임자 처벌보다 화해나 뭐 용서, 뭐 치유, 상생 이를 과제로 삼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 기자? 일단 사건의 실태조차 먼저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이제 먼저 파악을 하자라는 게 시급한 과제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네. 그리고 제주도 마찬가지지만 여순 지역에서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좌익 세력에 의한 군경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또 순천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유가족분들이 이제 기독교라는 이유로 어머니 아버지를 잃으신 분들도 있어서 경찰 유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도 서로 반목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지금까지 지난해에서야 이제 합동 추념식을 열어가지고 사개 종파가 다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 보훈단체 회원들이랑 안보단체 회원들이 함께 추모하는 첫 추모제가 작년에서야 열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경찰 유족 분들은 참여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아직 이거를 다 같이 헤쳐나가야 될 우리 지역의 비극이다라는 인식이 안 돼 있고 아직도 가해자와 피해자로 이제 이분되어 있는 거를 마음을 서로 풀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지역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특별법을 제정을 하려면은 근데 이제 화해와 상생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화해와 상생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서로 가해자도 존재하고 또 피해자도 양쪽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이겠네요. 그 여순 사건의 경우는 특별법 제정 아까 말씀하신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몇 번이나 발의됐나 좀 무산됐죠? 일단 2013년에 처음 이제 발의가 됐고요. 네. 그리고 17, 18, 19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단 한 건도 제정까지 이어지진 못했어요. 네. 20대 국회에서는 지금 4개 당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 당에서 5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이 법안도 내용이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걸로 볼 것이냐도 다르고 그리고 배보상 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실태 파악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발의된 법안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이견이 다 달라가지고 일단 이 법안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어야 이제 특별법의 제정이 더 쉽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에서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내면서 특별법에는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한 것과 다르게 신청자가 아니라 그냥 국가에서 직권조사를 해야지만 이건 명확하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조율을 해서 패스트트랙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거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올해 내에 제발 특별법을 더 이상 미루면은 남아있는 자료가 지금도 없는데 더 없어지기서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올해가 사활을 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부마 항쟁은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국가 기념일이라고 해서 다 공휴일은 아니잖아요.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민주화 운동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2.28 대구 2.28 사건도 2.28 민주화 운동도 그렇죠. 지금 최근에 지정됐죠. 기념일로 지정이 됐고 이 기념일 지정에는 사실은 그 해당 지역에 좀 이런 수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모여서 또 정치권에서 그것을 받아서 또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부마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활동들이 사실은 여태까지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뭐 여러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만나보면은
부마 항쟁에 항상 그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베일에 가린 항쟁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잊혀졌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어떤 정치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잊혀진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잊어버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 지역 사람들이 부마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조금 억울한 면도 있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보면은 사실은 부산이 굉장히 보수화가 되어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싸잡아서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근데 또 가장 큰 부분은 좀 오늘 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타 여러 가지 그 민주화 운동과 그 여순 사건이나 광주나 또 4.19나 여러 심지어 또 6월 항쟁에 비해서도 뭐 사망자 수라든지 중상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이렇게 막 진상 규명을 하고 또 드러내고 막 이런 작업들이 조금 많이 그 동력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조금 각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마 항쟁 자체가 오늘 제가 이 토론을 그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그 특이한 위치에 있지 않나 부마라는 것이. 일단 그 4.19 같은 경우에는 3.15 의거가 일어나고 4월 11일에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촉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주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인명피해 누군가의 죽음이 굉장히 사람들을 공분케 하고 분노해서 거리로 뛰쳐나오게 하는 6월 항쟁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부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그 안심하던 지역이었고요. 우리 편일 거라고 안심하던 지역이었고요. 그런 곳에서 그냥 갑자기 터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마 항쟁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1.6으로 이어지면서 독재 정권이 붕괴가 됐고요. 18년 만에. 그리고 또 이 부마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그 80년에 좀 해방 공간, 그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생산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좀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받고 자리매김하는 것, 이것이 조금 그 본질적으로 부마 항쟁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5.18은 앞서 말한 그 역사 왜곡 처벌법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패스트트랙 이번에 정부 안에 뭐 한 조항이죠. 올 이렇게 뭐죠 합의해서 처리한다라고 되지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건 아니지만 또 자유한국당도 5.18 때 광주를 와야 될 것이고 이거 처리 지금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진상규명위원회 전혀 지금 출범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역사 왜곡 처벌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게 5월 안에 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답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반대가 여전히 이제 큰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많은 그 당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법안이긴 하지만 여전히 5월 안에 통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진상조사위 출범 관련해가지고는 5월 단체는 지금 지속적으로 최대한 빨리 해달라라고 지금까지는 말을 해왔고 이제 이 국면까지 와서는 하고 있는 말은 제발 39주년 5.18 기념식 때까지는 제발 그날까지는 출범을 시켜라라는 게 5월 단체의 지금 일관된 요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서 진상규명 진실에 대한 얘기하고 이제 연대를 위해서 세 분의 기자들을 모셨는데요. 올해 5.18 민주화운동의 그 과제가 전국화입니다. 최근 전남도의회에서 여순 특위에서 또 결의하고 그리고 또 제주도도 도의회에서 4.3 특위도 결의하면서 연대하기도 했는데요. 이 각각 이게 개별 사건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이거에 대한 것들 공통점을 찾아내고 연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과거사 정리에는 생각했는데 과거사 연대가 왜 중요한지 각 사건의 지역 고립은 왜 위험한지 어떤 부분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요즘 광주가 겪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게 고립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를테면 5.18 망언이라거나 하는 것들을 들으면
저희 이제 광주에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는 5.18의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평가받았고 전국적으로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른 지역 분들이 주로 이제 사실 그렇게 폄훼를 하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뭔가 전국적으로 뭔가 다 이렇게 역사적 평가가 마치 정돈되지는 않은 것 같은 분위기를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지역의 진실이 지역만의 진실로 고립이 된다면 이런 왜곡이나 폄훼에 시달릴 수도 있구나라는 걸 광주가 어떻게 보면 온몸으로 통과하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0년 당시에 이제 그 고립됐던 광주가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은 도시들에서 연대를 해주면서 물 위로 떠올랐고 이제 역사 위로 떠올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고립된 광주, 지금의 어떤 왜곡으로 인해서 고립된 광주를 다시 한번 또 물 위로 끌어올리려면 그리고 광주뿐만이 아니라 어떤 고립된 많은 사건들이 다시 제대로 한국 사회의 어떤 그 물결 위로 떠오르려면 저는 이 지역 다른 지역들과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들과 손을 잡고 이걸 이런 진실이 있었구나라고 서로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지역의 연대까지 말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황 기자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전국화라고 하면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그 현대사에서 민주화 운동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광주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정말 전국화를 쉽게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그 여순부터 그리고 4.19, 부마 쭉 이어지는 이 민주화 운동 동안 그 국민들은 정말 민주화 역량을 계속 축적을 해왔지 않습니까? 촛불까지 이어졌고. 네. 그런데 이 진압을 하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교훈이라는 문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네. 4.19에서 그 최초 그러니까 발포 명령자가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박정희가 받고 전두환이 봤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어떤 최초 그 발포 명령의 흔적을 지운 것이고요. 그리고 계엄령을 어떤 식으로 발효를 해서 국민들을 단속을 하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했던 그 진압의 역사. 결국 87년 6월에는 미국이 반대를 해서 계엄령을 내리지 못하기는 했지만 네. 거기서 끊긴 게 아니었잖아요. 촛불 당시에 지금 계엄령을 내리려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진압의 역사를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당할 뻔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연대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당했던 광주를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그 말씀하시는 전국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작년에 그 기념사 5.18 오셔가지고 기념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합니다. 이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회와 상생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은 전국에서도 아직까지 여순 사건이라고 하면은 빨갱이들의 고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심지어 지역에서도 어린 분들은 관심도 없으시고 말을 안 해주니까요, 어른분들이. 그런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조명을 하고자 하는 게 특별법 제정이고 재심에 이 지역에서 목숨을 거는 게 인정을 받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많이 알려서 여수는 이게 진실 규명이 되려면은 지역의 연대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많이 알려주셔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는지를 알고자 제주와 또 연관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연대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내년이면 5.18 민주화 운동이 40년이 됩니다. 치유는 진상규명이 끝난 후에야 시작될 수 있다. 이 말은 세월호 피해자들을 치료한 주치의가 한 말입니다. 아직도 진실 타령이냐고 어떤 정치인은 징글징글하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도 회복도 화해도 모든 것은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과거 속에 머물며 외롭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야 하고 거기에는 지역도 세대도 정치적 지향도 뛰어넘어 진실을 향한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김낙곤의 시사본색 여기서 마칩니다. 세 분의 열렬 기자들 오늘 토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